계엄에 대해서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그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아니 되고, 그 누구라도 법관들의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그 결론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서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엄과 내란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란죄에 관한 형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호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87조의 규정을 두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죄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주체는 많은 사람들의 집합을 요하는 집합범입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적 행위가 다수인이 참가하는 폭동이기 때문에 영토의 일부를 점거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 변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조직화된 상당한 다수인이어야, 그런 다수가 모여서 행위가 있어야만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폭동 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폭동인데, 이는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은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폭행 협박은 있었지만 그것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미수가 되고, 폭행 협박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른 때에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다수인이 집합해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란죄에는 보통의 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인 주체나 행위,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초과 주관적 구성 요소로서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을 일으킨다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내란에 관여하는 모든 범인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목적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간접 정범의 형태로 이 범행을 실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진당 사건에서 보면 법원은 이렇게 판시합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목적의 전부에 관하여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권력 배제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폭동 행위가 직접적으로 국가 권력 배제 또는 국헌 문란을 의도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폭동에 의해 국가 권력 배제 또는 국헌 문란의 사태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수인의 폭행 협박이 일어난 경우 국헌 문란의 위험을 극단적으로 추상화하는 것을 피하도록 해서 내란죄에 대하여 주관적인 면에서 위험의 정도를 객관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91조에 보면 국헌 문란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렇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제2호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전복은 뒤집는다는 뜻이니까 그 기관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 소멸과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해당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설은 통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시 말하면 거의 학계의 주된 의견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 실각시키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설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 실각시키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폭동을 하여 정부로 하여금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퇴를 강요하는 것도 헌법 질서의 교란일 뿐 헌법기관 자체를 전복시키거나 그 본질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므로 국헌문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12.3 계엄이 과연 곧바로 내란이냐, 내란죄로 연결되는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적어도 법관을 근무했던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이 법률적인 판단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마치 재판에 어떤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여기에서는 일반론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판례로서 확립된 견해와 학설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통설의 입장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